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2월 넷째 주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모터스 웹사이트에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고, 오늘은 그중에서 주목을 끄는 뉴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조직 BEV 팩토리를 해체를 하고 새로운 조직 BRBEV를 출범하기로 했다는 게 눈길을 끕니다. 4월 1일부로 기존 조직이 해체가 되고요. 이 조직은 2023년 5월에 출범을 했고, 전기차를 전문으로 해서 생산을 하겠다, 개발하고 생산하겠다 하는 이 전문 조직으로 탄생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아키오 도요다가 퇴임하는 시기와 맞물렸고, 아키오 도요다는 그 당시 전기차로의 전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로 도요타 조직이 그렇게 그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애널리스트, 투자은행들한테 그 도요타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불확실한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의 배터리 전기차로의 흐름이 늦어진다면은 도요타에게는 기회가 더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면은 도요타가 뒤처진다라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고요? 그건 모르죠. 그 지금 시장을 워낙에 그 흐트려 놓고 있는 트럼프라고 하는 이 리스크가 그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또 미국이 그로 인해서 그가 주장한 대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당장의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그런 회사의 입장과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기후 재앙,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토요타는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한 조직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전기차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BRBEV라는 그 조직을 새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이 내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및 소프트웨어 통합을 촉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타 등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나 BYD, 뭐 샤오펑, 니오 이런 회사들처럼 전기차에만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는 한계가 있죠. 그동안 전 세계 많은 지역에 이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장에 따라 다른 모델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도요타는 멀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 BMW는 멀티파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 현대도 마찬가지, GM도 마찬가지, 메르세스 벤츠, 폭스바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사들은 이중으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새로 출범할 회사들은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토요타는 이 아키오 토요타 시절에 오븐바이 토요타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실험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 가을부터 이제 그 입주를 해서 실험한다 하는 거 있고요. 킨토는 구독 서비스 회사를 출범을 했죠. 이 구독 서비스는 일본 내에서 상당히 그 주목을 끌고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피드백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구독 서비스는 많은 회사들이 그 이미 2010년 후반대, 2020년 되기 전까지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만은 일부 그 해체한 회사도 있고 또 통합한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합작 회사 PPES가 있고요. 모네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모빌리티를 위한 그런 회사가 이 스피노프 분사가 돼서 만들어져 있지만 이런 것들 통합하는데 지금 사토코지 사장 시절에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BEV 팩토리를 해체하고 BRBEV를 출범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미래를 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닛산의 우치다 마코토가 CEO를 퇴진하는 검토하고 있다. 뭐 일단은 경영쇄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지난달에 그 혼다의 또 미베 토시로가 우치다 마코토가 물러나면은 닛산과의 합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어쨌든 이래서 지금 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상당히 그 이 닛산이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다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그로 인해서 대만의 호나이, 폭스콘이죠. 호나이하고 테슬라하고 애플까지도 거론이 됩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자 이 도쿄 증시에서는 닛산 주가가 13%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략하고 닛산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닛산은 닛산 자체가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회사도 손을 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역시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그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것 중에서 호나이, 대만의 호나이, 폭스콘은 혼다와 협력도 제안하고 있고, 닛산, 미쓰비시를 포함한 세계회사 협력 구제에 참여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각계 회사에 그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발표했듯이 우리가 닛산이나 뭐 회사들을 인수한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참여가 아니라 협력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나이도 그들이 2020년에 출범한 그들의 자동차 사업부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급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부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닛산과 자신의 사업성을 키워야 되는 호나이가 지금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협력 상대로 떠오르고 있지만은 일단 모두가 다 닛산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거부시 거론된 게 우치다 마코토. 이 다시 말하면 닛산의 경영진이 사실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세 번째로, 볼보가 이제 3월 5일 날 공개할 새로운 전기 세단 ES90. 숫자가 말이 되시지 세단은 가장 큰 거죠. 이 볼보 브랜드 최초로 엔비디아의 올인 듀얼 컴퓨터를 탑재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700km. 이게 EX90 이미 발표된 EX90은 600km인데 그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여기는 800V 시스템 적용해서 1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볼보 최초로 듀얼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올인 컴퓨터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완성차 업체에서 이 엔비디아나 퀄컴의 고성능 컴퓨터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에 제규어가 랜드로버 디펜더를 출시하면서 내놓았던 700TOP짜리였습니다. 그때.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볼보는 지금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 랜드로버 디펜더는 퀄컴 거였어요.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 기존께 254TOPS였는데 그보다 2배 가까이 빠른 508TOPS. 그러니까 초당 연산 횟수가 508조 회라는 얘기인데 이런 같은 고성능 컴퓨터 SoC를 탑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율주행과 안전 시스템에 많은 비중을 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를 위해서 라이다는 물론이고 5개의 레이더, 8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를 탑재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센서와 인공지능, 엔드투엔드 방식, 이런 말을 많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달리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그보다 우선은 안전이라는 측면에 두고 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센서를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이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용 승용차는 지금 레벨 2 플러스,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정도인데 서비스용 로보택시 같은 건 레벨 4인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조건, 한정된 시간, 한정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적이 있죠. 이런 것을 구분하고 자율주행 이야기 되는데 볼보는 지금 이 차를 개인용 자동차로서 쓸지 또 이것이 나중에 또 로보택시로 납품을 하게 될지 직접 하게 될지는 아직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지리 그룹의 힘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세계적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그것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완성돼야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중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자동차 기자를 해오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들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죠. 200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렇고 20세기 말 아시아 때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그 효과, 영향을 늦게 받고 회복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중국발 위기로 인해서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포르쉐 등 거의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죠, 구조조정을. 그런데 이것이 다시 빨리 시작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계획은 2027년까지 감원, 생산 이전 통해서 생산 비용 10%를 절감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 독일 내 생산 규모가 100만 대였었는데 그걸 90만 대를 축소하고 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방침이랍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생산 비용을 20% 절감한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할 계획은 없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2024년 실적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8% 감소했고요. 전기차 판매가 20%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18만 대로 BMW의 49만 대 정도보다는 많이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장의 중국 판매도 7%가 감소했고요. 매출액으로는 9% 감소했어요. 특히 이제 S클래스, G클래스, 마이바, 뭐 AMG 이런 최고급 모델들의 글로벌 판매량이 14% 감소했다 하는 것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도 그냥 판매 감소했다 정도로 볼 일이 아니고 이런 고성능, 고가 하이엔드 모델들까지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특히 뭐 한 자릿수가 아니고 두 자릿수 이렇게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그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장 여기서 그 모든 걸 정리할 수 없겠습니다만 별도의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구조 조정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일지 그것은 상당히 그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본의 스즈키가 인도에 25만 대 규모의 공장에 생산을 개시했다는 뉴스입니다. 저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세계 3위 시장이죠. 작년 552만 대인가요? 세계 3위 시장인데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비용은 배경은 인도의 자동차가 주로 중대형차가 아니라 소형차 위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즈키는 인도 카르코다 공장에 25만 대를 확대했고 이것이 인도 내 네 번째 사륜차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용량이 지금 260만 대나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2023년 기준 108만 대예요. 인도에서 마루티 스즈키라고 하는 브랜드로 하는 스즈키가 얼마나 존재감이 큰지를 알 수 있죠. 스즈키는 2030년까지 400만 대로 생산 용량을 늘릴 계획이랍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32만 대 정도 수출했기 때문에 수출 대수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아마 수출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스즈키는 올해 글로벌 판매량을 전년 대비 40% 증가한 42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레거시 회사들이 판매가 줄어드는데 스즈키는 판매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인도에서요. 중국에서 전쟁이 없어도 미국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수로만 모든 걸 말할 수 없지만은 수익성이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성을 올린 것은 지금 당장에는 생산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데 생산 방식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죠. BYD나 테슬라처럼 전혀 다른 수직 통합 방식으로 자동차 생산을 해버리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통합을 해버리고 BYD만 하더라도 X-in 1 그러니까 하나의 하우징 안에 수많은 그 부품을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은 아토3만 해도 8-in 1 6개의 부품을 하우징 하나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것을 12-in 1까지 늘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전기차가 어디로 가느냐를 감안해 본다면 이 BYD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국내에서 비판하는 것을 보면은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은 기존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세시 관점으로 하체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과연 그것이 자동차의 이 경쟁력이 될까요? 분명히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은 달리고 돌고 멈춘다였습니다. 그것이 생각하고 이동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지금 상황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판매 후에 또 다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SDV 같은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같은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형태로서는 불가능하죠. 그건 이미 다 많은 전문가들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테슬라하고 BYD, 샤오펑, 니오 이런 중국 회사들이 앞서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이 스즈키 같은 경우 그를 위해서 이렇게 판매 대수만으로 과연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